은퇴를 앞둔 50대 가장이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거 없으면 중개사 자격증이나 따볼까? 혹시 이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격증이 퇴직금을 통째로 까먹는 함정이라면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어느 58세 은퇴 가장의 평범한 하루를 그대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셔터를 올리고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오후엔 자식벌 손님에게 모욕을 당하고 단 한 건의 계약도 없이 불을 끄는 하루.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55만 명이 줄줄이 무너지는 동안 정작 웃으며 돈을 챙긴 건 따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이 모든 일이 이미 2년 먼저 벌어졌습니다. 이게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살아남은 단 1%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단 하나의 차이까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노후 1순위라던 자격증이 노후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채널은 해외와 우리 경제의 내일을 함께 읽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한 사람의 하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모 씨, 올해 58입니다. 30년 다닌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손에 쥔 건 퇴직금 한 덩어리였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했습니다. 할 거 없으면 중개사 자격증이나 따보라고, 노후 1순위라고들 했습니다. 박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학원에 등록했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퇴직금을 헐어 상가 한 칸을 빌렸습니다. 작은 부동산 사무소가 그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아침 셔터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철컹, 셔터가 올라갑니다. 불을 켜고 의자를 닫고 커피를 내립니다. 손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박 씨는 사무실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모를 손님 한 명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 컵라면 하나를 올려둡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창밖을 봅니다. 오가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드디어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씨는 반가운 마음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자식벌 되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매물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누가 부동산을 끼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앱으로 직거래하면 된다는 핀잔이었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30년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 그 한 통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녁이 왔습니다. 결국 그날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셔터를 내립니다. 불을 끕니다. 텅 빈 사무소에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가 0건이어도 빠져나가는 돈은 정확합니다. 임대료가 나갑니다. 손님을 만나려면 내야 하는 플랫폼 광고비가 나갑니다. 관리비와 협회비도 나갑니다. 입지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매달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사라집니다. 이 돈은 벌이가 없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박 씨의 퇴직금을 한 달에 한 번씩 갉아먹습니다. 이것을 자본 잠식이라 부릅니다. 거래가 없어도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는 구멍난 배에서 한 컵씩 퍼내는 물과 같습니다. 퍼내고 퍼내도 배는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한때 호황기엔 사정이 달랐습니다. 강남의 한 중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2022년 7월엔 월 2천만 원을 벌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500만 원이라고. 수입이 한 토막이 났습니다. 전세 사기로 떠들썩했던 화곡동은 더 막막합니다. 한 현직자는 권리금의 추락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5천만 원이던 것이 3천이 되고 다시 1,500만 원이 되더니 결국 사라졌다고. 그런데 이게 박 씨 한 사람만의 불운일까요? 숫자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한 사람의 하루였다면 그저 안타까운 사연으로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통계를 펼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약 55만 명입니다. 변호사 숫자의 15배에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자격증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실제로 사무소 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람은 약 11만 명뿐입니다. 자격증을 손에 쥔 5명 중 단 1명만 현업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4명은 자격증을 따놓고도 시장에 발조차 들이지 못했거나 들어왔다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 11만 명마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박 씨처럼 셔터를 내리는 사람이 새로 셔터를 올리는 사람보다 많아진 지 오래입니다.
한 달, 두 달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 닫는 사람이 문 여는 사람을 앞지른 상황이 2년 11개월째 단 한 달도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문은 좁아지는데 나가는 문만 활짝 열려있는 셈입니다.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사무소를 새로 연 사람은 9,150명. 작아 보이지만 이 숫자가 가진 무게는 다릅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로 27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나라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던 그 시절 이후 아무도 이 시장에 들어오려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해 말 개업한 중개사 11만 명선이 무너졌습니다. 5년 만의 붕괴입니다. 시험장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한때 이 자격증은 노후 1순위였습니다. 2021년에는 시험을 보러 온 사람만 27만 명이 넘었습니다. 수능 응시자의 절반에 맞먹는 인파가 한 자격증 하나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접수자는 16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전성기의 절반 수준이자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발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풍경이 떠오릅니다. 우리 동네 사거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동산 사무소가 약 11만 개, 그 흔한 편의점이 약 5만 5천 개, 편의점보다 부동산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한 골목에 부동산이 편의점보다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겁니다. 손님은 정해져 있는데 가게만 넘쳐 나는 시장, 살아남기가 더 이상 문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무너지는데 자격증을 따라는 광고는 왜 줄지 않을까요? 다들 망한다는데 정작 이 판에서 웃으며 돈을 챙긴 건 따로 있었습니다. 55만 명이 무너지는 동안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망한다는데 노후 1순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광고는 단 한 번도 줄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이 이야기의 진짜 정체가 숨어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 서부, 금을 캐겠다고 수십만 명이 몰려든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자가 된 건 금을 캔 광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청바지를 팔고 곡괭이를 판 상인이었습니다. 금맥이 진짜였든 헛소문이었든 상인은 늘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증, 골드러시에서 청바지를 판 상인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수혜자는 자격증을 파는 쪽이었습니다. 2025년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는 1만 686명, 합격률은 32%였습니다. 어렵게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합격해도 5명 중 4명은 끝내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결과가 이런데도 도전자는 끊이지 않습니다.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만 있으면 학원과 교재 시장은 합격 이후를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금을 캐는지와 상관없이 곡괭이는 팔리니까요. 광고가 멈추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부동산 앱이었습니다. 과거 중개사의 가장 큰 무기는 정보였습니다. 어느 집이 얼마에 나왔는지, 그 동네 시세가 어떤지, 그건 중개사만 아는 비밀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그 지도를 모두에게 공짜로 펼쳐 보였습니다. 손님이 먼저 시세를 알고 사무소 문을 엽니다. 비밀이 사라지자 힘의 방향도 뒤집혔습니다. 예전엔 손님을 고르던 중개사가 이제는 플랫폼에 매달 광고비를 내고 손님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묘한 건 그 다음입니다. 중개사에게 광고비를 받는 그 플랫폼조차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대표격인 직방은 4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2024년 매출은 1년 전보다 22% 줄었습니다. 한때 2조 5천억 원에 이르던 기업 가치는 약 3천억 원까지 8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청바지를 팔던 상인마저 손님이 줄어든 셈입니다. 시장의 파이 자체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혜자는 어쩌면 손님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중고거래 앱으로 집을 사고 파는 직거래가, 그럭거래가 3년 사이 약 220배로 늘었습니다. 2021년 268건이던 것이 2024년에는 5만 9천여 건이 됐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면 수수료만 약 900만 원입니다.
그 돈을 아끼려고 사람들은 중개사 한 명을 통째로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학원도 플랫폼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시장의 흐름을 탔을 뿐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남습니다. 금을 캐러 몰린 55만 명은 빈손으로 돌아섰고 그 옆에서 곡괭이를 팔던 쪽은 자기 몫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 건 사실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900만 원이 아까워서만 중개사를 건너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균열은 다른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무너진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사람들이 중개사를 건너뛰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 그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몇 해 전 우리는 한 단어를 자주 듣게 됐습니다. 빌라왕, 그리고 건축왕. 한 사람이 빌라 수백 채를 쥐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세입자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사건이었습니다. 수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막 지어 올린 신축 빌라는 정확한 시세가 없습니다. 비교할 거래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 빈틈을 노렸습니다. 건물을 지은 건축주와 일부 중개사가 손을 맞추고 부풀린 값에 계약을 밀어붙였습니다. 집값과 전세 보증금이 거의 같은 깡통 전세. 집을 팔아도 보증금이 안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세입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처음 집을 구하는 시세를 알기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중개사의 도장은 곧 안전의 증표였습니다. 그 믿음을 이용한 겁니다. 북토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악성 임대인의 집을 2번 넘게 중개한 수도권 중개사들을 추려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대상은 242명, 그 가운데 99명에게서 위반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점검받은 10명 중 4명 꼴이었습니다. 점검을 전국으로 넓히자 2615명 가운데 429명에게서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가해자였던 건 아닙니다. 전국의 자리를 지키는 중개사 대부분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손님의 보증금을 제 일처럼 챙기고 등기부를 한 줄씩 짚어가며 설명하던 분들. 사건을 일으킨 건 그 가운데 일부였고 일부 사건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성실한 다수와 일부 가해자는 분명히 나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그 일부 때문에 함께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중개 보조원입니다. 단 4시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자리. 그런데 명함에는 실장, 팀장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은 그를 공인중개사로 알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지조차 흐릿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대가는 컸습니다. 신뢰가 깨지자 규제가 따라왔습니다. 중개사가 집의 권리관계를 더 꼼꼼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강해졌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밀린 적은 없는지, 먼저 잡힌 빚은 없는지까지 짚어야 했습니다. 마땅한 방향이었습니다. 다만 그 무게는 끝까지 자리를 지킨 성실한 중개사들의 어깨에 더 무겁게 얹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조용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고. 신뢰가 떠난 자리에 직거래와 플랫폼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바다 건너에서는 이미 2년 전에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국만 유독 운이 나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남의 나라가 우리보다 2년 먼저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는 수십 년간 깨지지 않던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을 팔 때 수수료로 거래 금액의 5에서 6%를 낸다. 이건 법이 아니라 그냥 관행이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그 관행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전역의 중개인을 대표하는 협회가 수수료를 짜고 받았다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협회는 4억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부터 집을 파는 사람이 양쪽 수수료를 자동으로 떠안던 방식이 폐지됐습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5에서 6% 공식이 그날로 무너진 겁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개인협회 회원은 2022년 약 1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뒤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에는 120만 명까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4년 만에 40만 명이 시장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시작됐었습니다. 미국 최대 부동산 플랫폼 진로우는 2026년 3월 이른바 AI 모드를 선보였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조건을 말로 입력하면 AI가 시장에 나온 모든 매물을 분석해서 추천해 줍니다. 예전에는 중개인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하나씩 풀어주던 일을 이제는 AI가 몇 초 만에 끝냅니다. 그리고 한국, 2026년은 우리 부동산 업계에도 AI 전환기로 불립니다. 집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던 수준을 넘어 상업용 건물 평가와 거래 중개까지 AI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는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AI가 그 거래를 아무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도 거래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효율이 올라갈수록 그 일을 나눠 가질 사람의 수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미국이 이미 보여준 그림입니다. 게다가 우리 시장은 지금 가장 차가운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의 대출 규제,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집을 사려는 사람의 심리가 눌렸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고 거래는 다시 식어갑니다. 거래가 줄어든 시장 위로 AI라는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 부동산의 2년 빠른 시계입니다. 그 시계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 무너지는 판 위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1%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딱 하나가 달랐습니다. 같은 시장, 같은 규제, 같은 AI 앞에서도 말입니다. 영상 처음에 약속드린 1%의 비밀, 이제 그 정체를 꺼낼 차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살아남은 중개사들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 분야만 깊게 팠습니다. 아파트도 보고 빌라도 보고 상가도 보는 만물상이 아니었습니다. 상가면 상가, 재개발이면 재개발, 꼬마 빌딩이면 꼬마 빌딩, 딱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수원의 한 중개사는 12년째 상가만 다뤘습니다. 그 동네 상권의 임대료 흐름과 권리금 시세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냅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가게가 들어와야 살아남는지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손님이 다른 데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둘째, 플랫폼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직방과 다방은 동네 사무소의 정보를 모두에게 풀어버렸습니다. 많은 중개사가 플랫폼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플랫폼을 손님을 끌어오는 도구로 썼습니다. 적이 아니라 창구로 바꾼 겁니다. 셋째, 직접 손님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동네 매물을 소개하고 블로그에 상권 분석을 올렸습니다. 손님이 검색하다가 먼저 찾아오게 만든 겁니다. 광고비를 내고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손님이 그를 먼저 알아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의 진짜 기밀입니다. AI는 디지털로 남은 기록만 읽습니다. 발로 뛴 30년 경험도, 머릿속 상권 지도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AI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년 베테랑이라도 인터넷에 흔적이 없으면 AI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제 막 시작한 초보라도 동네 이야기를 글과 영상으로 꾸준히 쌓으면 AI는 그를 지역 전문가로 인식합니다. 경력의 길이가 아니라 남긴 기록의 두께가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합니다. 검색되지 않으면 당신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 한 줄이 살아남은 1%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AI와 플랫폼이 끝내 가져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수억, 수십억이 오가는 거래에서 손님이 마지막에 기대는 건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계약 직전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건 감정의 노동입니다. 발로 뛰어야만 보이는 골목의 공기, 데이터로 옮겨지지 않는 경험, 이건 기계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중개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내 일자리도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불안한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빼앗깁니다. 하지만 나만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살아남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 그 하나가 1%와 99%를 갈랐습니다. 자격증이 노후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함이 노후를 지킵니다. 자, 우리는 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손님 한 명 없이 셔터를 내리던 58세 박 씨의 하루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하루는 한 사람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55만 명이 동시에 무너지는 집단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작 웃으며 돈을 챙긴 건 광부가 아니라 곡괭이를 판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 판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 건 돈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였다는 것을. 바다 건너 미국은 이미 2년 먼저 우리의 내일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 모든 폐허 속에서도 살아남는 1%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달랐던 단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자격증은 면허일 뿐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사람뿐이라는 것. 이건 더 이상 중개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모든 기록을 읽어내려가는 시대, 검색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면허증 한 장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만의 자리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는 어느 쪽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면허는 문을 열어줄 뿐 그 안에서 살아남는 건 결국 대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20년간 부의 정점이던 그 집을 이제는 쥐새끼 한 마리도 사지 않습니다. 1,000억이 넘는 땅이 거듭 유찰됐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때 입주자의 직업까지 가려받겠다던 자신감, 그 콧대 높던 마천루가 지금은 거래조차 실종됐습니다. 관리비는 웬만한 직장인 월급을 통째로 삼키고 한때 수십억을 호가하던 집값은 직전 거래 대비 수십억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집들이 왜 영영 되살아날 수 없는지 그 숨겨진 구조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남의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 사는 그 고층 아파트도 분명 달리 보일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끝까지 보시면 분명 손해보지 않으실 내용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이 집은 명함보다 강했습니다. 주소 하나로 사람의 급을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죠. 2000년대 초 강남 한복판에 솟아오른 그 마천루는 부의 정점이었습니다. 입주자의 직업까지 가려받겠다던 자신감, 그 콧대 높던 위상을 온 나라가 부러워했습니다. 그곳에 산다는 건 성공의 증명서를 손에 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땐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팔렸습니다. 가진 사람은 종처럼 내놓지 않았고 가지려는 사람은 줄을 섰습니다. 그 높이에 산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의 거래 게시판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의 신화가 거래조차 사라진 현장으로 바뀐 겁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같은 강남의 초고급 주거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보시죠. 이곳의 연간 거래는 2022년 13건에서 2023년 11건, 그리고 2024년에는 단 4건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려 223가구가 사는 단지에서 1년의 손바뀜이 4번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시장이 멈춘 겁니다. 가격은 어땠을까요? 전용 204제곱미터, 그러니까 62평짜리 한 채가 2024년 7월 73억에 팔렸습니다. 시돈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 거래, 직전 가격보다 수십억이 빠진 금액이었습니다. 부르는 값이 아니라 깎이는 값이 된 겁니다. 여러분, 더 무거운 건 따로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동안 나가는 돈입니다. 큰 평형의 관리비는 세대에 따라 월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전용 517제곱미터 펜트하우스급은 한 달 관리비만 671만 원, 연봉 1억 직장인의 한 달 실수령액이 관리비로 통째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사는 동안 매달 적지 않은 돈이 빠져나갑니다. 타워 팰리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1차에 75제곱미터 한 채가 2025년 12월 22억에 거래됐습니다. 한때 이 주소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어깨가 올라가던 집이
이제는 가격표부터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의 발길이 끊기니 가격이 길을 잃은 겁니다. 추락한 건 가격만이 아닙니다. 이미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그 사건, 시그니엘을 단기 임대로 빌려 재벌 3세 행세를 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수억의 임대료로 수십억짜리 집의 주인처럼 행세했고 결국 30억대 사기로 구속됐습니다. 부의 상징이 사기의 무대로 이용된 겁니다. 충격적인 추락이었습니다. 명함 대신 내밀던 주소, 그 주소가 이제는 아무도 손들지 않는 빈칸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집들에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두가 우러러보던 집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가격이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집들은 영영 되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단서는 엉뚱한 곳에서 나옵니다. 강남 논현동입니다. 펜디가 손을 댄 하이엔드 주거 부지가 있었습니다. 입주자의 직업과 자산까지 심사하겠다던 곳이죠. 한때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짓던 시행사가 무너졌습니다. 빌린 돈이 1,800억이었습니다. 금리가 한 해 사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 이자를 끝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하니 빌려준 쪽이 권리를 거둬들였습니다. 결국 이 땅은 통째로 공매로 넘어갑니다. 생각해보면 묘한 일입니다. 가장 까다롭게 사람을 골라 받겠다던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이제는 시장이 거꾸로 외면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첫 최저가는 3,713억이었습니다. 아무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내립니다. 또 내립니다. 그렇게 거듭된 유찰 끝에 10차에는 2,34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처음보다 거의 37%를 깎은 값입니다. 그런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끝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00억이 넘는 강남 노른자 땅입니다. 평소 같으면 줄을 서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가격표조차 못 붙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진짜 정체는 숫자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쉽게 말해 땅 한 평 위에 건물을 얼마나 높이 쌓았느냐는 비율입니다. 보통 아파트는 200에서 250% 사이입니다. 그런데 북토부 자료에 잡힌 타워 팰리스는 919%, 어떤 동은 923%입니다. 땅보다 건물을 9배 넘게 올린 셈입니다. 일반 아파트의 4배에 가깝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는 재건축을 떠올려보면 단번에 이해됩니다. 재건축은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일입니다. 그 새 옷값은 보통 누가 낼까요? 더 많이 지어서 남에게 파는 일반 분양분이 메워줍니다. 그게 재건축을 굴러가게 하는 남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미 9배를 올려버린 땅에는 더 지어 올릴 여유가 없습니다. 갈아입을 천이 한 조각도 안 남은 겁니다. 일반 분양으로 메울 여지가 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공사비는 누가 낼까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떠안아야 합니다. 수억 원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 부담을 지고 새로 짓겠다고 모두가 동의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업성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래서 추진 자체가 어렵습니다. 보통의 낡은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받쳐줍니다. 그런데 이 집은 다릅니다. 땅의 힘은 이미 다 끌어다 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받쳐주는 건 없고 건물만 조용히 낡아답니다. 물론 모든 초고층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재와 평수, 입지에 따라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새로 지은 단지나 입지가 다른 곳까지 한 묶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용적률이 한번 이렇게 굳어진 건물은 그 한계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겹칩니다. 외벽이 통유리, 이른바 커튼홀입니다. 보기엔 더없이 근사합니다. 그런데 단열에는 취약합니다. 여름엔 온실, 겨울엔 냉굴에 가깝습니다. 냉난방비가 해마다 위로 얹힙니다. 낡아가는데 유지비는 도리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쯤 되면 그림이 보입니다. 값이 안 떨어져서 안 팔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손 쓸 수 없는 집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1,000억짜리 땅에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던 부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돈의 흐름이 그 정답을 말해줍니다.
지난 20년 부의 상징은 높이였습니다. 더 높은 층, 더 멀리 보이는 전망, 그게 곧 성공의 증거였죠.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통째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여기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반포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59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평입니다. 이 집이 2025년 11월 무려 45억에 팔렸습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약 2억 5천입니다. 같은 시기 타워팰리스 3차의 49평짜리 대형 세대를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거래가가 54억 5천, 평당 약 1억입니다. 자,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24평, 다른 쪽은 49평. 면적은 절반 이하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평수의 절반도 안 되는 집이 2배 넘는 집값을 코앞까지 따라잡은 겁니다. 평파셔네트 가격으로 다시 보면 차이는 더 선명합니다. 반포 신축은 평당 2억을 넘겼습니다. 타워팰리스 대형은 평당 1억 선입니다. 2배가 넘는 격차죠. 시장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초고층 노후 아파트의 면적을 더는 그만큼 쳐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넓은 평수가 더 이상 부의 보증 수표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높이가 아니라 땅입니다. 나인원 한담을 보겠습니다. 영화감독 김용화 씨가 2021년 이 집을 75억에 샀습니다. 전액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50억에 팔았습니다. 4년 만에 175억이 불어난 겁니다. 341가구짜리 낮은 고급 단지죠. 한남더일은 또 어떻습니까? 용적률이 120%에 불과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건물 밑에 깔린 내 땅이 그만큼 넓다는 겁니다. 전용 72평 세대의 배지 지분이 70평, 사실상 땅을 통째로 사는 아파트입니다. 한강 조망 하나 없이도 100억에 거래된 집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는 빌린 것이고 땅은 가진 것입니다. 건물을 시간이 가면 낡습니다. 하지만 땅은 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돈은 닳지 않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집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아주 적다는 겁니다. 에테르노 청담은 단 29가구입니다. 일부러 작게 지어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만든 겁니다. 흔할수록 값이 떨어지고 귀할수록 값이 오릅니다. 부의 무게중심은 이렇게 넓고 높은 집에서 작고 희소한 집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2026년에 더 또렷해졌습니다. 에테르노 청담의 올해 공시가격은 325억 7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입니다. 1년 전보다 무려 62%가 뛰었습니다. 화려한 마천루가 거래조차 끊긴 사이 낮고 조용한 집은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건 명품 시장에서 벌어진 변화와 똑 닮았습니다. 한때는 큼지막한 로고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부자들은 로고 없는 옷을 입습니다. 보여주는 럭셔리에서 조용한 럭셔리로. 집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 높은 집에서 나이 들어가는 일,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높은 곳에 사는 게 성공이라고요. 하늘과 가까운 그 집이 부의 증명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살아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젊을 땐 전망입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가 매일 자랑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높이는 점점 벽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층입니다. 어느 날 정전이 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그 순간 집은 갇히는 공간이 됩니다. 평소엔 버튼 한 번이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잊고 삽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은 전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는 순간 70층의 높이가 고스란히 되돌아옵니다.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에게 계단 70층은 길이 아닙니다. 오르내릴 수 없는 절벽입니다. 장보러 한번 나가는 일조차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약을 타러 병원에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매일의 작은 외출이 매일의 숙제가 됩니다. 불이 나면 어떨까요? 소방차 고가 사다리는 보통 15층에서 23층까지 닿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사다리차도 약 18층 높이가 한계입니다. 70층 고층부는 바깥에서 구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은 50층이 넘는 건물에 30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두게 했습니다. 중간 대피소죠.
하지만 결국 네 발로 그곳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누가 업어다 주지 않습니다. 자력 배피에 기대는 구조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일수록 이 구조는 더 가혹해집니다.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층은 바람이 거셉니다. 평소에도 초속 10m, 태풍이 오면 30m를 넘죠. 그래서 창은 아예 열리지 않게 구정되어 있습니다. 답답해도 활짝 열 수가 없습니다. 환기는 오직 중앙 공조에 맡겨야 합니다. 여기에 관리비가 얹힙니다. 세대 크기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중형 세대는 2026년 4월 기준 월 4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용 517제곱미터 펜트하우스급은 월 671만 원에 이릅니다. 가만히 살기만 해도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죠.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초고층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단지들이 지금 함께 늙어가며 수선 적립금이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이 높을수록 고칠 곳도 많고 그 비용은 결국 주민들 몫입니다. 손볼 곳은 쌓이는데 합의는 쉽지 않죠. 먼저 늙은 그 도시의 풍경이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셈입니다. 물론 모든 초고층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재가 튼튼하고 입지가 빼어난 단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은퇴자에게 높이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닙니다. 부담이고 때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은 거뜬해도 10년 뒤, 20년 뒤의 나는 어떨까요? 무릎은 약해지고 걸음은 느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나를 지켜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오히려 나를 가두는 곳이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진짜 부자들도 평범한 은퇴자들도 낮고 안전한 집으로 향합니다. 한때는 높이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는 땅과 안전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저층으로 내려가는 건 후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디에 있어야 안전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부의 상징이 무너진 건 단순히 가격이 떨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다시 만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용적률 923%. 땅 한 평에 건물을 9배 넘게 올린 집은 갈아입을 천이 한 조각도 남지 않았습니다. 일반 분양 여지가 없으니 재건축 비용은 전부 내 몫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되살아날 길이 막힙니다. 둘째, 가치의 기준이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면적과 높이에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반포의 24평이 타워팰리스 50%대 가격에 근접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기준은 땅, 안전,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살만한 삶의 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고층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매달 나가는 관리비를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재건축이 정말 가능한 구조인지, 그리고 노후에 살기에 적합한 집인지를 차분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려는 분이라면 평당가와 용적률, 그리고 내 집 밑에 깔린 진짜 내 땅의 크기, 대지 지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그 집의 진짜 미래를 말해줍니다. 기억하실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높이는 빌린 것이고 땅은 가진 것입니다. 화려한 전망은 잠시 빌린 풍경일 뿐이지만 발밑의 땅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땅 위에 서 있느냐가 노후의 안전을 가릅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고층과 저층 어디서 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